인류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유인원이란 점 역시 분명하다. 수백만 년 전 우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유인원이었다. 이 모습이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인간이 된 것일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답은 존재한다. 600만 년 전 우리는 인간이 되는 첫 발걸음을 뗐다. 그 첫걸음은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만 년 전엔 우리의 뇌도 커지기 시작한다. 그 뇌를 담고 있던 존재는 인간보다 유인원과 더 비슷했다. 인류의 진화는 면도날처럼 가파른 분기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상에는 여러 종의 인류가 공존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되자 살아남은 인류는 단 한 종류밖에 없게 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종, 바로 호모 사피엔스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한 학설은 우리 조상들이 일련의 대격변을 겪었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진화했는지를 보면 뿌듯합니다.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보자. 유인원을 벗어나 최초로 인류가 된 그들은 누구였을까?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네 발로 걷던 유인원들이 일어서서 두 발로 걷게 된 것이다. 걷는 자세의 변화는 결국 두뇌 크기의 변화로 이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두 발로 걷던 유인원은 우리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시기와 이유는 최근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600만 년 된 화석이 발견됐다. 직립보행 시작의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화석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진화의 첫 장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출발점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죠.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아이의 화석은 인류의 지적 능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 지구상에는 인류에 속하는 다양한 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였다. 우리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왜 우리가 살아남았을까? 학자들은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은 에티오피아 북동부의 아파르다. 아파르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 속하는데 지구대는 단층 운동으로 함몰된 지형을 가리킨다. 수백만 년에 걸친 땅의 역사가 노출된 안반의 표면에 나타나는 곳. 아파르는 덥고 황량하다. 위험하기도 하다. 부족 간의 오랜 적대 관계는 현대식 무기를 만났고 아파르는 분쟁 지역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제레세나의 알렘 세게드는 이곳을 평생의 연구지로 골랐다.
알렘 세계대는 인류의 출발점에 속하는 화석을 찾고 있다. 영양이나 코끼리, 돼지 같은 동물의 화석은 이곳에 널려 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화석은 아주 드물다. 그래도 알렘 세계대한테는 운이 따랐던 것 같다. 그는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 화석을 발견했다. 그날 오후에 우린 이 언덕을 조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언덕에 오자마자 두개골의 광대뼈가 눈에 띄더군요. 얼굴은 작았다. 아기만한 크기였다. 하지만 얼굴의 형태가 새끼 침팬지는 아니었다. 두개골은 3층에 박혀 있었고 그걸 드러내자 안에선 더 많은 뼈가 보였다. 뼈들은 두개골 바로 밑에 몰려 있었고 사암 덩어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석의 나이를 알려주는 실마리는 지형을 살펴볼 때 나왔다. 하얀 화산재층이 있었던 것이다. 그 화산재층이 생성된 시기는 340만 년 전이었어요. 화산재가 340만 년 전에 형성됐다면 화산재 위에 있던 알렘 세계대의 화석은 나이가 더 적어야 한다. 화석의 주인은 인류 진화의 여명기 약 330만 년 전에 살았던 아이였다. 화석은 셀람이란 이름을 얻는다. 에티오피아 말로 평화란 뜻이다. 알렘 세계대는 셀람에 대한 의문들을 풀기 시작했다. 셀람의 여정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자. 5,000년 전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10,000년 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다시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20,000년 전 사냥꾼들은 동굴벽에 멋진 그림을 그렸다. 60배가 넘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금으로부터 130만 년 전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존재들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냥을 했다. 200만 년을 더 거슬러 가보자. 드디어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살던 셀람을 만난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만 년 전의 시기다. 셀람의 가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어떤 세상에 살았을까? 대답은 화석 안에 숨어 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알렘 세계대의 고향이다. 그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에 뛰어든 신세대 아프리카 학자들 중 하나다. 알렘 세계대는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으로 화석을 가져왔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화석을 둘러싼 사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일이었다. 셀람이 속한 종도 알아냈다. 셀람은 대다수 학자들이 우리의 먼 조상으로 보는 종에 속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에스는 침팬지 같은 생김새에 덩치가 작았고 2발로 걸었다. 1970년대에 조앤슨 박사가 발견한 루시 역시 같은 종에 속한다. 루시가 중요한 건 연결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유인원과 인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지요. 셀람이나 루시 같은 화석들은 정말 대단한 자료죠. 그걸 보면 인류의 진화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 진화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셀람의 뼈는 단단한 돌멩이가 돼버렸고 사암과 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삶을 떼어내는 일은 힘들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몇 년을 계속해서 그 일을 했죠.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휴일도 없었죠. 8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모래 알갱이들을 제거하자 거의 완전한 두개골이 드러난 것이다. 두개골 아래에 있던 척추도 거의 완벽했다. 어깨뼈까지 붙어 있었다. 다른 뼈들도 근처에서 발견됐다. 발도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릎뼈, 경골이죠. 이 정도로 오래되고 완벽한 아이의 뼈가 발견된 건 처음이었다. 셀람의 뼈는 구두 상자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셀람에 대해 여러 사실을 알려준다. 셀람이 몇 살 때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알렘 세게드는 치아를 살펴봤다. 그가 본 건 턱에 나 있는 유치가 아니다. 뼈 안에서 자라고 있던 영구치를 CT 스캐너로 본 것이었다. 셀람은 3살 때 죽은 걸로 밝혀졌다. 셀람은 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 하나를 보여준다. 유인원과 달리 셀람은 직립보행을 했다. 조헨슨이 발견한 루시도 직립보행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땅 위로 나와 있었죠. 신발로 여기를 톡톡 건드렸더니 이게 밖으로 나오더군요. 경골, 즉 정강이 뼈의 위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릎뼈가 여기 얹혀 있는 거죠. 근처에서는 이 뼈가 발견됐어요. 이 뼈들을 맞춰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직립보행을 하는 다리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죠. 다른 뼈들 역시 루시가 이족보행을 했다는 걸 보여준다. 루시의 골반입니다. 보시다시피 침팬지 골반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이 골반들의 방향을 비교해 보세요. 침팬지의 골반은 정면을 봅니다. 이건 우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의 골반 방향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닮은 형태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인원의 골반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루시의 하체는 우리와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루시의 상체는 유인원과 다름없었다. 셀람의 뼈도 마찬가지다. 침팬지와 유사한 어깨뼈는 나무를 오르내리거나 나무에서 이동하는 걸 쉽게 해준다. 셀람이 속한 종은 분명 나무를 잘 탔을 것이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 잠도 나무에서 잤을지 모르지만 낮에는 주로 땅 위에서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다. 두 세상을 오간 것이다. 이들이 살았던 환경은 어땠을까? 당시에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는 지금과 크게 달랐다. 케냐 국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덥고 황량한 땅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화산암과 뜨거운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땅. 현재 이곳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 황폐해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38도를 넘나드는 땡볕 아래서 학자들은 이곳 수구타 계곡이 겪은 급격한 변화의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계곡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심이 580m까지 오르기도 했죠. 계곡 전체가 거대한 호수에 잠긴 걸 상상해 보세요. 북미의 5대5보다도 깊은 호수였다는 얘기다. 과거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보다 훨씬 습도가 높은 땅이었다. 수백만 년 전, 그러니까
루시와 셀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프리카는 무덥고 습한 열대 우림기후 지대였다. 셀람과 루시의 조상은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 생김새는 침팬지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는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숲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셀람이 살았던 3에서 400만 년 전,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엔 다양한 기후가 모자이크처럼 공존했다. 동물들의 화석으로도 그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동물 화석은 쉽게 발견된다. 하마의 송곳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마의 두개골 조각이겠죠. 하마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화석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 영양의 아래턱뼈입니다. 300만 년 전,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는 풀이 자라는 초원과 점점이 박힌 숲, 호수, 강이 섞여 있었다. 지금 보이는 풍광과 크게 달랐다는 얘기죠. 보세요. 돼지 화석입니다. 학자들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 조상들한테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나 오랑우탄처럼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했다. 하지만 숲이 줄어들자 이들 중 일부는 인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를 습득하게 된다. 이족 보행, 두 발로 걷게 된 것이다. 포유류 중에서 이족 보행을 하는 건 인간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이족 보행을 시작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000만 년 전,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이 살던 빽빽한 숲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의 유인원처럼 우리 조상들도 나무 위에서의 삶에 적응해 있었다. 나무를 잘 탔을 겁니다. 놀라운 솜씨로 나무를 탔죠. 땅에 내려와 물건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이족 보행이 가능한 거리는 길지 않았을 것이다. 땅에서는 걷거나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에너지 소모도 컸죠. 이족 보행은 오래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다. 침팬지한테 하루 2-3km를 걷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숲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에는 변화가 온다. 걸어야 할 거리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 과일 숲에서 저 과일 숲까지의 거리가 늘어난 거죠. 데니얼 리버만은 이족 보행 전문가다. 그는 이족 보행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도입됐을 거라고 믿는다. 인간과 침팬지가 걸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 침팬지는 에너지 스펀지다. 침팬지는 걸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4배 정도죠. 네 발로 걸을 때나 두 발로 걸을 때 모두 침팬지는 인간의 경쟁자가 못 된다. 침팬지의 체형은 중력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침팬지의 근육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죠. 리버만은 작은 해부학적 차이가 놀라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족 보행을 시작했고 결국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런 변화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루시가 발견됐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유인원과 인간을 이어주는 잃어버린 고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은 기존 학설을 크게 변화시킨다. 분자시계란 개념이 도입된 덕분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생물들의 DNA를 비교해 공통 조상에서 각종이 갈라져 나온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DNA 염기 배열의 변화는 꾸준한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자시계 덕분에 우리는 두 종의 생물이 최후의 공통 조상을 가진 게 언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생물의 진화는 DNA의 자기복제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때문에 일어난다. 돌연변이 발생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다. 덕분에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 배열을 비교하면 두 종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시기가 언제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DNA 비교로 인간과 침팬지의 마지막 공통 조상이 5 내지 700만 년 전에 존재한 걸 알게 됐지요. 기존 학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약 600만 년 전에 인간은 유인원한테서 갈라져 나왔다. 루시와 셀람은 침팬지에서 한 걸음 진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루시와 셀람은 최초의 인류보다 현생 인류에 더 가깝다. 루시와 셀람 이전엔 누가 있었을까?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을까? (1990년까지도) 화석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화석 사냥꾼들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400만 년을 넘어가는 화석은 한 조각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997년 프랑스 인류학자 미셸 브리네는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프리카로 가는 건 같죠. 하지만 대지구대 서쪽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가 향한 곳은 2600km 떨어진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 차드 북부였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브리네는 용기를 잃지 않고 조사에 매달렸다. 그의 연구팀은 6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 화석이 발견된 곳 주변을 몇 년이나 조사했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2001년 26번째 현장 조사에서 연구팀은 찌그러진 두개골 하나를 발견한다. 600만 년 전의 화석이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의 화석이었다. 두개골 외의 뼈는 발견되지 않았다. 화석의 주인은 인류의 조상일까, 그냥 유인원일까? 두개골의 훼손이 심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브리네는 두개골을 재현하기로 한다. 투마이란 애칭을 얻은 이 화석을 들고 브리네는 프랑스 그르노블에 있는 입자 가속기를 찾아간다. 정밀 엑스레이 스캐너를 쓰기 위해서였다. 찌그러진 두개골의 3차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야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개골은 원래 형태를 되찾았고 3차원 프린터는 두개골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레이저로 플라스틱을 붙여 만든 것이다. 첨단 기술이 재현해낸 투마이 화석의 모형 덕분에 연구팀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브리네가 답을 찾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루시나 셀람보다 수백만 년이나 일찍 존재했던 이 생명체는 두 발로 걸었을까? 그 답은 두개골과 척추가 이어진 부분이 있어야 알 수 있지만 브리네는 두개골의 모양으로 그걸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투마이 화석이 유인원들처럼 네 발로 걸었다면 눈은 아래를 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은 맞지 않았다.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처럼 눈이 정면을 향한 것이다. 브리네는
투마이 화석이 직립보행을 했다고 믿는다. 해부학적으로 봐도 투마이 두개골의 뒤통수는 이족보행 동물처럼 쑥 들어가 있습니다. 고릴라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일부 학자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보면 알 수 있죠. 투마이 화석이 직립보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브리네가 옳다면 600만 년 전에 살았던 투마이 화석은 최초 인류의 강력한 후보가 된다. 이런 발견들은 인류 진화에 대한 시각도 바꿔놓고 있다. 기존의 학설은 아주 간단하다. 탁 트인 추원이 넓어지며 인류의 조상은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이족 보행에 이어 곧바로 뇌의 용량이 커졌으며 본격적인 진화가 시작돼 현생 인류에 다다랐다는 학설이다. 이런 학설은 1세기 이상 정설로 존재했다. 다윈은 나무를 내려온 즉시 직립보행, 손의 사용, 도구 발명, 뇌 확장, 송곳니 퇴화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뇌 용량의 확장은 직립보행 직후에 온 변화가 아닌 것 같다. 투마이 화석과 셀람은 이족 보행을 했지만 뇌가 작았다. 이들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도 침팬지만한 뇌를 가진 존재들은 수백만 년 동안 꾸준히 나타났다. 오로린 투게넨시스. 다양한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종 사이의 차이도 크지 않았어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하지만 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모두 이족 보행에 코가 크고 뇌가 침팬지만 했죠. 캐니안트로푸스 플라티옵스. 이런 생활 방식 발달 단계가 수백만 년간 지속됐어요. 작은 뇌로 이족 보행을 한 유인원은 큰 성공을 거둔다. 이 중에서 누가 인류의 조상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번성했던 기간은 우리가 존재한 기간보다 25배나 길다. 뇌 용량의 변화 없이 이들은 400만 년 가까이 생존하고 번성했다. 물론 변한 게 전혀 없진 않다. 유인원 같은 이 존재들 안에도 현생 인류의 씨앗은 숨어 있었다. 인간과 유인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유년기의 길이다. 초기 인류의 유년기에 대해 우리는 뭘 알고 있을까? 성인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만 아이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죠. 새끼 침팬지의 뇌는 초기에 급격한 성장을 해서 3살이 되면 거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 인간은 성장 속도가 훨씬 느려서 뇌가 완전히 성장하는 데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330만 년 전에 산 셀람의 뇌는 어땠을까? 셀람의 뇌는 많은 걸 말해준다. 턱에는 유치와 영구치로 우리는 나이를 알아냈다. 셀람은 3살이었다. 두개골 안쪽의 모양은 셀람의 뇌에 대해 여러 정보를 알려준다. 이걸 보면 3살인 셀람의 뇌가 당시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화석들은 셀람이 다 자랐을 때의 뇌 용량을 알려준다. 이를 토대로 알렘 세계들은 3살 때 죽은 셀람의 뇌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었는지를 계산했고, 3살 안팎의 침팬지와 비교했다. 침팬지는 3살이 되면 뇌 발달의 90%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셀람의 뇌 용량은
다 자랐을 때 75% 정도에 불과하다. 성장 속도가 더 느리다는 얘기다. 유년기에는 배울 게 많았을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많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년기가 유달리 긴 건 역시 문화 전수에 걸리는 시간 때문일 것이다. 셀람의 뇌가 유인원보다 인간에 가까웠다는 증거는 발달 정도의 차이 외에도 또 있을까? 그걸 알려면 인간과 침팬지의 뇌를 비교해야 한다. 영장류의 뇌에는 월상고랑이라는 깊은 고랑이 있다. 월상고랑은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과 신피질을 나누는 경계선인데, 신피질은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인간의 뇌에는 월상고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피질이 시각 영역보다 크며 시각 영역은 뒤로 물러나 있다. 셀람의 경우는 어떨까? 침팬지처럼 월상고랑과 작은 신피질을 갖고 있었을까? 뇌는 화석으로 남지 않지만 완벽하게 보존된 셀람의 두개골은 뇌의 구조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준다. 컬럼비아 대학의 렐프 홀로웨이는 침팬지 같던 우리 조상들이 셀람, 루시로 진화하며 시각 영역의 경계가 되는 월상고랑이 뒤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신피질의 영역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함몰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월상고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진화했을 때 인류의 조상은 이미 지금의 침팬지보다 머리가 좋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주장이 옳다면 셀람의 뇌는 비슷한 크기의 침팬지 뇌보다 기능이 뛰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었다. 셀람의 종은 여전히 유인원과 비슷했다. 셀람의 뇌에 존재하던 현생 인류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는 100만 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100만 년은 베일에 쌓여 있다. 그중 50만 년은 화석으로 남은 자료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변화는 진행됐다. 약 250만 년 전의 지층에서 학자들은 새로운 뭔가를 찾아냈다. 언뜻 보면 돌멩이지만 이 돌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스며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석기들이다. 이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도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깨진 방향이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각을 이 방향으로 떼어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부순 게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다듬어서 도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도구를 만든 건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200만 년간 생존했고 도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루시의 종이 아니라면 누구일까? 화석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석기는 쉽게 보존되지만 뼈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화석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석기를 만든 건 이들일까? 이번 두개골은 이전 시대와 형태부터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밝은 것이다. 이 시대는 200만 년 전쯤 시작됐다. 우리의 시대, 호모, 즉 인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초의 도구를 만든 호모 하빌리스는 이 새로운 종의 첫 번째 주자였다. 석기를 이용해서 동물의 긴 뼈를 부러뜨리고
그 안에 골수를 빼먹었다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동물 뼈에 자국이 남아있죠. 거북, 악어, 대형 영양, 소형 영양, 하마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먹잇감 중 고기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호모 하빌리스의 첫 번째 화석은 21개의 손뼈 덕분에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 작은 뼈는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지손가락이 인간처럼 넓적하죠. 넓적한 뼈는 넓적한 손가락을 뜻하고 정교하고 정확한 물건 짚기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재주 있는 손으로 호모 하빌리스는 편리한 도구를 만들었다. 생김새는 어땠을까? 화석으로 남은 뼈들을 종합해 볼 때 호모 하빌리스의 키는 루시나 셀람이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1 내지 1.2m 정도였던 것 같다. 호모 하빌리스 역시 유인원과 비슷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호모 하빌리스의 진화에서 눈에 띄는 건 뇌 용량의 증가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한번 비교해보죠.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마가 없고 눈 뒤쪽이 일직선이죠. 반면에 여기 있는 호모 하빌리스는 튀어나온 이마가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눈동자 뒤가 아주 좁습니다. 전두엽이 작았다는 얘기죠. 반면 호모 하빌리스는 눈동자 뒤가 넓어져 있습니다. 전두엽이 커졌다는 뜻이고 더 높은 수준의 추론과 복잡한 뇌 기능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뇌 용량이 2배로 늘어난 것과 다름없는 변화였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은 400cc 정도였지만 호모 하빌리스 경우엔 700~800cc였어요. 지적 능력이 크게 좋아졌을 겁니다. 뇌가 커진 것과 동시에 호모 하빌리스는 겉모습도 인간에 가까워졌다. 빅터 디크는 발굴된 두개골 화석들을 바탕으로 호모 하빌리스의 얼굴을 재현해냈다. 유인원에 돌출된 코는 사라졌다. 호모 하빌리스의 얼굴에서는 인간이 엿보인다. 이제 궁금증 하나가 생긴다. 수백만 년이나 정체 상태를 유지했던 뇌 용량과 지적 능력은 어째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걸까? (200만 년 전) 인류의 진화에 시동을 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아프리카로가 실마리를 찾았다. 이곳은 케냐.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남쪽 끝이다. 지각 변동이 활발한 이곳엔 오래된 암석들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도 많다. 1000만 년 전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축축했다. 하지만 이후 열대 밀림은 점차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케냐에서 발견된 이 암석은 아프리카의 건조화가 진행되던 중에도 급격한 기후변화가 여러 차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릭 포츠는 암석을 읽어내는 전문가다. 여기 있는 이 암석층은 약 1000년 동안의 안정된 기후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500년 정도 호수가 나타났다가 가뭄이 오고 다시 호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층에 걸쳐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어느 지층이 호수 바닥이었고 언제 사막이 생기고 화산이 폭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층은 수백만 년에 걸친 기후의 스냅 사진이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포츠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는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인류 진화를 촉진했다는 가설이다. 기후 변화를 추적하며 제가 한 생각은 특정한 환경 변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경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은 암석층에서 나온 규조류를 분석해 기후 변화를 추적했다. 큰 틀에서 보면 건조하지만 그 안에는 급격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가뭄은 폭풍과 집중호우로 끝났다. 새로 생긴 강과 숲은 몇천 년 후 다시 건조한 초원이 됐다. 진화의 관점에선 눈 깜빡할 새 일어난 일들이다. 느리고 꾸준한 건조화가 진행된 게 아니라 건조한 기후와 습한 기후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후 변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불안정한 기후가 계속된 이 시기가 이족 보행을 하는 유인원에서 커진 뇌로 도구를 만든 호모 하빌리스로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안반층에 남은 규조류보다 더 상세한 증거가 필요하다.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를 이어가던 200만 년 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하나, 바다 밑이다. 심해 퇴적물은 수백만 년 전의 얘기를 들려준다. 학자들은 시추공으로 심해 바닥에 샘플을 채취했다. 미국 뉴욕주 피터 드메노컬은 돌멩이와 모래입자가 가득 찬 심해코 수천 개를 연구한다. 이곳은 바다 역사를 담은 도서관이다. 심해 퇴적물의 최대 매력 중 하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천천히 퇴적물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심해코 하나의 길이는 약 90cm. 그 안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려와 바다에 퇴적된 흙과 먼지가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층도 구별해낸다. 먼지가 쉽게 날리는 건조기의 층은 두껍고 습한 기간의 층은 얇다. 각 층의 두께로 기후가 건조했는지 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심해코는 지구의 역사책입니다. 지구 기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먼지들이 언제쯤 바다로 날려와 떨어졌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그건 먼지와 같은 층에 퇴적된 바다 미생물의 껍질을 분석해서 알아낸다. 미생물은 시기를, 먼지는 기후를 알려주죠. 드메노컬은 이렇게 알아낸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양상을 인류의 진화 과정과 비교해봤다. 투마이 화석과 셀람 사이의 300만 년 동안 뇌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기후는 안정적이었다. 건조했던 기후가 조금 더 건조해졌을 뿐이다. 그 후 20만 년은 급격한 변화가 이어졌다. 습한 기후와 건조한 기후가 번갈아가며 나타난 것이다. 석기는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났다. 석기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건 커진 뇌였다. 당시 아프리카엔 사람과 유사한 유인원이 여러 종 살았다. 기후 변화는 이들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였다. 이 시기에 아프리카의 기후는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양한 기후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적응하지 못한 종은 셀람과 루시가 속한 종처럼 사라졌다. 변화에 더 잘 적응한 호모 하빌리스는 살아남는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 덕분에 릭 포츠는 인류의 진화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게 된다. 기존 가설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진화는 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는 열대 초원 사바나에서 일어났고 건조화가 출발점이란 학설이죠. 하지만 저희는 기후 변화가 지속됐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를 토대로 새 가설도 만들었죠. 변화 그 자체가 인류 진화를 이끌어냈고 우리 조상들은 변화 그 자체에 적응했다는 가설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생각이다. 인류 진화는
자연의 변화 적응 시험이었다는 가설이다. 우리 인류가 적응에 성공한 변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다. 인류는 기후변화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진화했는지를 살펴보면 뿌듯합니다.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우린 그렇게 똑똑한 존재니까요. 기후변화가 또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인 것 같다. 200만 년 전에도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후에도 150만 년이나 이어졌다. 우리 조상들은 계속 변화해야 했고, 이런 변화들은 우리를 지구 역사상 가장 똑똑한 존재로 만들어주었다.